자, 얘는 2016년에 나왔습니다. 2016년에 10월이었고요. 28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에 나온 녀석이에요. 오케이. 자, 한번 보시면 아인슈타인 이전의 과학자들에게, 자, 오른쪽에 문제를 먼저 살짝 봐야 되겠지? 문제를 슬쩍 보니까 어때? 그림이나 도표나 이런 건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먼저 봐야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보다는 좀 쉬운 편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좀 쉬운 편,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 요 시기가 그때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지문은 아인슈타인을 이해하는데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지문 중에는 제일 하여간 중요한 지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 이전의 과학자들에게, 자, 요 문장에서 요 부분을 읽자마자 우리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인슈타인 이전의 과학자, 이런 말이 나왔죠. 첫 번째, 이전에. 이건 시기상으로 앞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얘기는 결국 뭐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거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역시 또 뭐가 시작된 거야? 데칼코마니가 시작된 거죠. 무슨 말이겠지? 이전의 과학의 핵심은 뭐였고, 아인슈타인 이후의 핵심은 무엇이냐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너지와 질량은 별개의 독립적인 물리이동했다. 오호, 에너지와 질량은 별개의 독립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거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그게 생각이 나죠. 뉴턴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며, 시간은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어디서나 똑같고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고 시작도 끝도 없는 물리적 어떤 실체처럼 얘기했었잖아. 근데 아인슈타인이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둘은 연관되어 있고 상대적일세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거 계속 뭔가 바뀌는 거야. 운동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지문에서 공부한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지문에서 공부했던 거고, 세 번째 이번의 지문에서는 에너지와 질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이전과 아인슈타인 이전에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지? 그러면 물리학에서 다루는 시간과 공간, 에너지와 질량, 이런 되게 근본적인 대상들에 대한 역사적인 정리가 이 지문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말해서 나는 국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물리학적인 뭔가가 정리되고 있다.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에서. 뭐 말겠지?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포인트는 잡았어요. 에너지와 질량은 독립적이다. 무관하다. 이게 포인트였고, 그러면 데칼코마니 하나 정리했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전에 이랬다고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달라지겠지. 아인슈타인은 얘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전, 그 다음에 아저씨, 얘가 A라면 얘가 이제 B로 넘어온 거죠. B. 아인슈타인 아저씨에서는 E는 mc제곱, 이건 뭐 F는 ma와 함께 E는 mc제곱은 우리의 친한 친구잖아요. 그쵸? E는 mc제곱의 공식으로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를 밝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에너지는 에너지고 요거는 질량이고 요건 뭐라 그랬어요? 빛의 속도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속도와 빛속도 얘기했었잖아요. V와 C의 관계. 그치? V가 C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간 타임은 팽창한다. 이건 우리에게 이제 상식이 된 거야. 구정보가 된 거지. 무슨 말이겠지? 뉴턴에게 있어서 공간이나 시간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뉴턴의 그 시공간 개념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계를 보고 상대적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공간 좌표를 찍고 돌아다니면서 상대적이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무슨 말해서 시간에 따라서 공간이 어찌 된다라는 생각 전혀 안 해요. 무슨 말이겠지? 우리는 뉴턴의 세계에 사고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지? 전에도 얘기했지? 우주선을 쏠 때는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쏜다. 무슨 말이겠지? 내비게이션, 위성에서 오는 신호에 의해서 내비게이션이 조작될 때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건 뭐야? 뉴턴의 절대좌표처럼 가고 있는 중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자, 그런 거.
자,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는 E는 MC제곱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게 이제는 완벽한, 뭐 이과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고, 그렇죠? 사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E는 MC제곱은 아주 친한 친구. 무슨 말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공식에 대해서 살짝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공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계산하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식이라는 생각이 많아요. 공식이 주어지면 거기다 값을 집어넣어서 결과값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 공식이라는 건. 공식에 대입해. 그럼 답이 나오잖아. 이런 식의 배움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공식이라는 것은 결과값을 얻는 과정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근데 이 지문에서 공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독립적이지 않다. 즉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당연한 얘기. 그치? 얘를 돌리고 옮기면 그치? 서로 간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 공식은 에너지는 질량과 빛속도와 에너지, 질량과 빛속도 얘네 셋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에너지와 질량은 공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공식을 딱 보여줌과 동시에 뭐가 끝난 거야? 독립적이지 않고 관계가 있다는 말이 나온 거야. 무슨 말이야? 알겠지? 내 말 이해했지?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으로 에너지와 질량의 뚜돈 중요한 말 관계를 밝혔다 그랬잖아. 독립 관계를 밝혔다라는 얘기는 관계를 밝혔다 이 말은 결국 뭐야?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이다 라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했지? 내 말 이해했지? 공식이란 그 식을 가지고 어떤 값을 구해내는 과정이라는 개념에서 우린 벗어나서 이 공식 안에 들어있는 이 대상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된다? 공식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밀접하다는 뜻이다. 어느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가 변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물론 여기서 뭐가 딱 결정돼 있어. 얘는 결정돼 있지. 그렇다면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의 연관관계가 있는 거야. 얘는 결정돼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때 수능에 나왔을 때 모든 아이들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짜증을 엄청 내고 들고 와서 이게 뭐예요? 라고 설명을 요구하는데 나는 물리 선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동작을 해가면서 나는 설명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 내가 발광기야!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이해했니? 그러면 이거 선생님의 동작은 이해되는데 이 지문은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그냥 속이 터질 지경인 거지. 뭔 말이겠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랬어. 무슨 말이겠냐? 무슨 말이겠어? 자, 과학에서 상대성 이론이란 물리학자가 이런 말이 있어. 이렇게 말해. 물리학자가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은 뭐 더 할 테고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내 말인 거지. 이해한 듯 해지는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내가 맨날 그런 말 하잖아. 야, 국어에 나오는 지문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이해는 누구도 못해. 나도 못하고 너희들도 못해. 더군다나 시험의 상황에서 이해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해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물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물리학 강연을 들었단 말이야. 뭐라고 말했다고? 상대성 이론은 이해한다기보단 이해한 듯한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내 말이 맞는 말이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무슨 말이야겠어?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야. 자, 기억으로 갑니다. 두 번째 단락 갑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자, 두 번째 단락 가서.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다시 잡았지? 에너지와 질량. 아하, 요 글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다. 됐죠? 하나는 독립적이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뉘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상대성 원리와 광속 일정의 원리는 두 가지 공리의 기반을 두고 있는. 자, 그럼 뭐야? 두 가지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야. 뭐? 상대성 원리. 자, 상대성 원리라는 말도 이제는 우리한테 꽤 친근한 말이 되어 있는 거죠. 상대성 원리와 그 다음에 광속 일정의 원리. 광속 일정의 원리. 상대성 원리와 광속 일정의 원리.
두 가지 공리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공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수학이나 논리학 다에서 밑에 있죠.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며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데 전제가 되는 것. 그러니까 공리라는 말은 그냥 뭐라고 알면 되는 거야. 공리는 증명이 끝났거나 필요 없음. 그러니까 다른 증명할 때 증명이 필요 없으니까 얘를 이용하는 거야.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용하는 게 바로 공리다. 공리라는 단어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고. 공리의 기반을 두고 있는 그림과 같은 가상사고 실험을 했다 그랬어요. 가상사고 실험. 자, 이것이 이제 요걸 바탕으로 가상사고 실험을 했어요. 가상사고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하기 힘든 것을 사고 실험, 머릿속에서 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가상사고 실험 중에 하나가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죠. 독극물을 넣어놓고 뭐가 빵 터지면 어쩌고저쩌고 확률이 50대 5 양자역학 설명할 때 나오는 거. 무슨 말이겠어? 고양이를 넣어놓고 그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겠니? 사람들이 난리 날 거 아니야. 고양이 키운 나 같은 사람 얼마나 빡치겠어. 그치? 그래서 그 가상사고 실험의 대표적인 녀석이 그거였고요. 나중에 언젠가 나오겠지 뭐. 자, 가상사고 실험에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큰 상자가 있고 상자 안에는 A와 발광기가 각각 상자에 대해서 정지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오호. 자, 그림을 보는 거야. 그림이 없다면 정말 미칠 거야. 근데 그림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치? 근데 그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나는 일단 위에서 보는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었어요. 책에다가는. 그쵸? 여기 발광기가 있다. 발광기는 당연히 뭐야? 빛을 쏘는 녀석이라는 거죠. 발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A가 여기 서 있어요. 사람 A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사람 A가 서 있고 자, 상자 안에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상자 밖에 B라는 사람이 있고 B를 향해서 얘가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B라는 사람이 있고 이 녀석이 B라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자, 등속도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등속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상대성 원리 중에 무슨 상대성 원리를 떠올린다고? 특수 상대성. 그러니까 왜 그냥 쉽게 이건 머릿속에 정리되잖아. 그치? 등속으로 운동하는 것과 안등속으로 운동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많겠니? 실제 세계는 안등속이 더 많을 거 아니요. 뭔 알겠어? 그러니까 등속은 특수한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면 되지. 편안하게. 됐죠? 특수상대성이 일어나고 연관이 되는군 이란 걸 느끼게 되고 등속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발광기가 어느 순간에 좌우를 향해서 완전히 같은 세기의 빛은 에너지다 그랬어요. 발사한다. A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빛을 에너지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됐지? 빛은 에너지를 반드시 줘야 되겠지? 발사한다. A의 입장에서 본다면 발광기가 빛을 발사했지만 그림에 A1과 A2 바로 보는 거지. A1과 A2. 여기. A1과 A2와 같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발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동은 완전히 상쇄되어 상쇄가 뭐야? 없어지는 거지. 그치? 상쇄는 이 상쇄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상쇄. 요 글자가 나오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어. 파동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나면 지금 어때요? 요거 우리가 파동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제일 꼭대기 산마루 할 때 마루라고 얘기하지? 여기를 뭐라 그래? 골짜기 골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사인파를 이루고 있는 파동이 얘가 바로 역상이라고 하지. 역상으로 두 개가 만났을 때, 오케이? 역상으로 뒤집은 거야. 얘를 뒤집은 거.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만났을 때 상쇄, 간섭이라고 해요. 그치? 그런데 반대로 요 상하고 만났다고 치자고. 물론 그림은 내가 잘못 그렸으니까 달라. 똑같다고 치거니. 무슨 말이지? 요거는 같은 것이 만났어. 그럼 뭐라 그래? 보강, 간섭이라고 해. 자, 얘는 구정보가 돼야 된다. 얘는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은 구정보가 돼야 돼.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빛, 소리 등등 엄청 많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될 거야. 선생님이
펴낸 책에도 계속 나오고 얘는 언젠가 어디선가 반드시 만나. 올해 EBS에 나와. 수특에 있고 수능에 어딘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어느 수능인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얘기야 얘는. 그러니까 보강간섭과 상세간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구정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근데 쉽죠? 보강이란 건 뭐야? 보강해준다는 거고 상쇄, 쇄는 뭐라 그랬어? 없애버리는 거라 그랬잖아. 죽여버리는 거다. 없애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즉 얘를 역상으로 이렇게 걸어주면 상쇄되어서 없어져서 파동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지? 파동이 없는 상태가 되고 얘를 이렇게 보강간섭 같은 파형을 동시에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강해집니다. 내 말 이해했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상쇄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없어지는 것. 즉,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때 여름이잖아. 내가 지금도 뭐 인강처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찍을 때 전문적인 곳에서는 뭘 하냐면 마이크를 더운 여름에서는 스튜디오는 더 더울 거 아니야. 그럼 땀 삐질삐질 난다고 막 이러면서 해야 돼. 그럼 선생님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에어컨 틀어. 그럼 잡음이 들어가면 어떡하죠? 그럼 핀마이크니까 멀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술이 뭐냐면 에어컨에다가 마이크를 대서 에어컨 소리를 녹음을 해요. 따로. 잡음이 나는 데다가 잡음을 녹음해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럼 내 마이크에 혹은 저 카메라 있는 마이크에 어떤 마이크에 에어컨 소리는 들어가겠지. 근데 그 에어컨 소리의 파형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파형하고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역상을 걸어줘서 간섭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에어컨 소리가 빠지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말 이해됐어? 물론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지. 이론적으로는. 뭔 말이겠어? 상쇄간섭이란 그런 거다. 그 파형을 반대로 걸어주면 얘네가 상쇄시켜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지. 반대는 상쇄. 근데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면 더 플러스가 되니까 세진다는 얘기지. 강해진다는 얘기야. 파형이 세지는 거지. 소리로 따지면 우리가 요걸 뭐라 그러지? 나온 김에 또 해볼까? 자, 우리가 요거를 뭐라 그래? 요거를 진폭이라 그랬지. 진동의 폭이라 그러잖아. 진폭은 결국 소리에 있어서 무엇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세기를 결정해 주죠. 건반을 3개 누르면 3개 누를수록 얘 모양은 어떻게 된 거야? 파형이 커지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해됐지? 응.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소리가 커졌다는 얘기야. 소리 파형이라고 했을 때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거 설명한 거야? 빛을 양쪽으로 쏘게 된다. 빛을 양쪽으로 쏘게 된다. 근데 동일한 힘으로 쏘기 때문에 상쇄된다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힘으로 쏘기 때문에 상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문으로 돌아가서 상쇄간섭, 보강간섭은 나중에 또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얘는 뭐라고? 구정보, 상식에 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발사했기 때문에 그 인한 반동은 완전히 상쇄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이 부분의 포인트 여기 이렇게 쏘면 양쪽으로 A1과 B 아니구나. A1과 A2에서 쏜 빛의 에너지는 반동이 상쇄된다 그랬어요. 포인트는 요거야. 반동의 상쇄. 반동이 상쇄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얘는 뭐라 했어? 이 쇠를 보면 뭐라 그랬어? 없어지는 거라 그랬잖아. 이 말은 결국 반동이 없음이 되는 거죠. 됐지? 이게 우리한테는 상식인 거야. 상쇄된다라는 얘기는 없어진다라는 것이다라는 걸 내가 설명하려고 상쇄간섭하고 보강간섭을 말한 거야. 이해됐어? 자, 상자 안에 어떻게 됐어? A1과 A2와 같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발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동은 완전히 상쇄되어 발광기는 빛을 발사한 후에도 상자 안에서 상자에 대한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반동이 없으므로 다음 단계 뭐야?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능의 상황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애들이 반동이 상쇄되어 정지 상태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나한테 묻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반동이 상쇄되어 없으면 내가 지금 집어넣어준 말이고 반동이 상쇄되어 정지된다는 게 왜인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다. 그냥 상자 안에 있는 발광기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면 끝이다. 시험의 상황에서는.
무슨 말이겠지? 상쇄되어, 반동이 상쇄되어 정지되었다는 말은 그냥 상쇄되어서 정지했다고 정리하면 된다. 내 말이 무슨 말이겠지? 왜지? 왠지 알면 당연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훨씬 쉽게 지문을 읽게 되겠지. 하지만 수능의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 뭔 말인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식. 내가 뭘 줬냐면 여러분들한테 책에다가 뉴턴의 역학 법칙 3가지 정리해줬잖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작용, 반작용이 있다고. 그럼 거기 총 그려놨다고. 일반적으로 총으로 많이 해. 총을 내가 이렇게 쏘면 어떻게 돼? 그지? 팡! 이거잖아. 뭔 말 알겠어? 이해돼서? 이해되지? 그럼 뭐야? 저쪽으로 축 나가니까 뒤쪽으로 힘이 또 가서 반동이 나오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가 여기다가 빛을 쏘면 에너지를 발사해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뒤로 밀리지. 뒤로 밀리겠지? 이해됐지? 당연히 빛을 여기다 쏘면 어떻게 될까? 뒤로 밀리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쐈으니까 반대로도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뉴턴의 법칙에 의하여. 근데 얘는 어때? 양쪽으로 쏜 힘이 완전히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반동도 동일하지. 무슨 말 알겠어? 반동도 동일하지. 동일한데 양쪽으로 이 힘과 이 힘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얘가 어떻게 됐다? 상쇄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동작으로 애들한테 설명해 준 거야.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여기를 쿵 치면 어떻게 돼? 여기를 뿡 때리면 앙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를 뿡 때리면 앙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양쪽으로 동일한 힘을 빡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멈춰 있다는 얘기지. 양쪽으로 동일하게 하면 한쪽으로 하면 엉, 한쪽으로 엉인데 앙 이렇게 하면 서 있다는 거야. 뭔 말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반동이 양쪽으로 동일한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쇄되어서 얘는 정지 상태에 있다는 거야.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게 여기 설명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그렇군요. 이거 뉴턴의 법칙까지 넣어야 되는군요. 아니에요. 우린 뭐예요? 반동이 상쇄되어 정지되어 있다. 끝. 왠데요? 몰라요. 핵심만 잡아놓으면 됨.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는. 됐지? 핵심만 잡아놓으면 됨. 자, 그렇게 하시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한편이라고 돼 있죠. 아하, 이거 어떻게 돼 있어? 한편이라고 되니까 이 안에 지금 데칼코마니가 존재한 거예요. 무슨 데칼코마니야? A의 입장에서 보면 상자 안에 있는 A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 B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두 가지가 또 데칼코마니인 거지. 됐지? 그럼 한쪽이 잘 정리됐잖아 지금. 양쪽으로 빛을 동일한 세기로 쐈을 때 상쇄되어서 정지 상태에 있게 된다. 끝. 됐지? 그럼 B 입장에서 보면 상자가 자신을 향해 접근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상자 안의 발광기도 상자와 같은 속도로 접근해 온다. 그렇겠지? 그런데 이 말은 뭐 그런 당연한 말이고 그런데 발광기가 그런데 이 뒤가 중요한 말이죠. 발사한 두 빛은 B1, B2와 같이 비스듬히 좌우로 퍼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자 A1, A2로 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B1, B2로 간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얘를 이렇게 그리면 돼. 발광기가 이 안에 있고 쏴요. 쏘는데 상자는 이 앞으로 진행을 하지. 누구한테? B라는 녀석한테 진행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 녀석이 쏜 빛이 여기에 붙는 게 아니라 다음 상자는 이만큼 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얘가 이동하는 동안 빛도 함께 여기로 닿겠지. 내 말 이해돼? 이해돼? 나는 여기로 땅 쌌어. 여기 벽이다, 벽. 차는 이렇게 상자는 이동한다. 나는 벽의 A 지점에 쏜 거야. 그렇지. 여기서 출발하니까 빵 쐈는데 그 총알이 나가는 여기 맞는 순간 얘는 여기로 이동했겠지. 그럼 이 B 지점에 총알은 맞았겠지. 나는 여기서 쐈지만 팍 차는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어디 만난다? 여기 맞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가상실험이야. B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 발광기가 쏜 빛이 앞을 향해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런 얘기지. 내 말 이해됐지? 아까는 이거였어.
멈춤. 그치? 상쇄. 근데 지금은 뭐야? 빵 쌌는데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됐지? 이렇게. 난 발광기. 이해됐지? 됐냐? 돼버렸을 거야. 자, 그럼 B1과 B2와 같이 여기 이제 B1과 B2와 같이 앞쪽으로 비스듬히 좌우로 퍼지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빛의 발사로 인한 반동이 완전히 상쇄되지 못한다. 자, 이번엔 반동이 어디 쪽에 있다는 거야? 이쪽으로 나가잖아. 이쪽으로. 그렇지. 앞에는 아까는 어땠어? 일로 가는 것과 일로 가는 반동이 있어서 얘가 상쇄됐잖아. 이만큼 힘이 주어져서 이 힘이 주어져서 저쪽으로 보내는 것과 이쪽으로 보내는 힘이 정반대로 동일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얘는 멈췄다고. 이렇게 미는 힘과 이렇게 미는 힘이 양쪽으로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멈춰 있었다고. 무슨 말이겠어? 저쪽으로 쏘니까 이렇게 가는 힘이 생겼지. 반동으로. 요쪽으로 쏘니까 이렇게 가는 힘이 생겼지. 근데 이렇게 미는 힘과 이렇게 미는 힘이 양쪽에 똑같으면 어때? 대구리만 아프고 가만히 있다고. 뭔 말이겠어? 근데 지금 총알이 어떻게 쏘아진 거야? 이렇게 쏘아졌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쏘아졌지. 그럼 반동은 이렇게 오는 거지. 또 이렇게 쏘아졌지. 이렇게 오는 거지. 즉 힘이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오지 나한테. 이렇게 오겠지. 상쇄가 안 되니까 나는 뒤로 밀리지. 이해됐어? 내 말 이해됐지? 이해는 됐지? 예.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가상실험. 즉 뒤로 가는 반동의 힘은 반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긴 뭐가 없다? 상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얘는 뒤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훅 밀려나게 된다는 거야. 내 말 다 이해됐지? 오케이, 끝. 자, 완전히 상쇄되지 못한다. 상쇄되지 못한 반동은 발광기 운동의 감속 요인으로 작용하여 뒤로 밀려나니까 됐지? 상쇄되지 않음으로써 뭔 일이 벌어진다? 뒤로 밀려나게 된다. 감속의 요인이 작용한다. 감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상자 속도에 비해서 발광기에 접근해 오는 속도가 느려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발광기의 운동이 A와 B에게 서로 다르게 보이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즉, 자, 마지막 마무리 정리. 자, 얘는 감속이 됐고 얘는 정지 상태니까 동일하다는 거야. 얘는 동일하다. 속도는 동일. 자, 무슨 얘기냐? 상자가 이렇게 가는데 A가 바라본 입장에서 얘는 그대로 멈춰 있는 거야. 그렇지? 양쪽으로 쏴서 멈춰 있는 거야, 상자가. 요 위치에 그대로 있는 거야, 발광기가. 상자 안에 발광기가 A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얘가 가는 속도나 동일하게 느껴진다는 거지. A한테는. 근데 B가 이렇게 보니까 발광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팡 하면서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지. 상자는 오는데 발광기는 뒤로 쳐진다는 거야. 왜? 얘는 상쇄가 아니 되어 감속되었으니 이 감속이란 건 뭐야? 상자의 속도보다 느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상자보다 발광기가 늦게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거야. 내 설명이 물리학적인 설명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엉뚱한 설명을 했을 수도 있어. 맞는 얘기 같긴 한데, 맞게 설명한 것 같긴 한데,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무 상관이 없고, 시험의 상황에선 상쇄되어 상자는 정지되나, 상쇄되지 않아서 얘는 감속되어 상자보다 느리게 온다. 이것만 알면 끝난다는 거야. 이걸 정리하느냐 못하느냐가 포인트.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는 MC제곱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잖아. 이게 핵심이잖아. 이거 설명하려고 얘가 잠깐 나온 거거든. 여기 현혹돼 가서 쟤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지? 끝났어.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모순과 관련하여, 자, 그래서 이 상자 실험은 끝났고, 자, 이와 같은 모순과 관련하여 아인슈타인은 빛이 발사라는 에너지 방출이 발광기 질량의 빛이 발사라는 에너지 방출이, 야, 내가 여기 A와 B에 각각 다르게 보이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까지 읽었냐? 다 했지? 근데 모순 정리하는 것 같은데, 모순. 자, 어떻게 A 입장 정리했고 B 입장 정리했죠?
둘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모순이 생겼어요. 오케이. 얘는 상자와 발광기가 같이 오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발광기가 뒤로 밀려나요. 됐지? 다르게 보이는 모순이 만들어졌어요. 됐죠? 그거 다음 받아서. 이와 같은 모순과 관련한 아인슈타인은 빛이 발산하는 에너지 방출이 발광기 질량의 손실을 의미한다면, 즉 M의 손실을 의미한다면, 됐죠? E는 mc제곱을 한번 내볼까? 있을 때 이 에너지, 빛이 방출했다는 건 에너지가 손실됐으니까 에너지가 줄어든 것. 에너지가 줄어든 것은 질량의 손실을 의미한다면, 관계가 있으니까 질량의 손실을 의미한다면 빛을 방출하는 것에 따른 감속과 질량을 잃은 것에 따른 가속이 균형을 이루면서, 자 뭐라고? 빛을 방출한 것에 의한, 빛을 잃어버리는 것에 의한 감속, 그 다음에 질량을 잃은 것에 대한 가속. 자 보세요.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식상으로는 이퀄이니까 얘는 고정값이고,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E는 mc제곱인데 에너지가 줄었어요. 빛을 방출했으니까. 그런데 질량도 함께 줄어야 되겠지. 이퀄이니까. 맞죠? 근데 에너지가 줄어들므로써 무슨 결과가 나왔다고? 감속이 되었다고. 그치? 근데 뭐라 그랬어? 질량이 줄어들므로써 생긴 가속. 자동차를 빨리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 방법 중에 하나, 무게를 줄이세요. 이거잖아. 무슨 말 이야기했어? 이해됐어? 자, 요거예요. 자, 요것이, 자, 질량을 잃은 것에 의한 가속이 균형을 이루면서 발광기와 상자의 같은 속도로 B에게 접근하게 된다. 따단. 자, 이거 뭐야? 감속도 있고 가속도 있어. 역시 또 상쇄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리하여 요것은 같은 속도로 A에게 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같은 속도였고 속도 변화가 없었지. 여긴 뭐야? 다른 속도였잖아. 뒤로 밀려났잖아. 근데 요거를 바꾼 거지. 아, A가 아니라 B지. B지 맞지? 응, B에게 접근하게 된다. 내 말 알아먹었어? 알아먹었어? 그럼 우린 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해도 뭐만 알면 돼? 이것만 정리하면 돼. 에너지의 손실에 의한 감속과 질량의 손실에 의한 가속이 어떻게 됐다? 서로 상쇄, 균형을 이루어서 결국 발광기는 상자와 같은 속도로 오게 된다. 정지 상태. 이건 뭐야? 정지야, 정지. 상자 안에 정지되어 있는 거야, 발광기는. 그래서 같은 속도로 B에게 보이게 돼서 뭐 했다? 이 모순을 아인슈타인이 깼다. 뭐 가지고 깬 거야? E는 mc제곱 가지고 깬 거야. 즉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식을 가지고 깬 거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관련돼 있다는 것을 가지고 깬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렇게 깨줬어잉? 결과적으로 A와 B가 보는 상황은 다르지 않으며 서로 다른 물리량이라고 생각되었던 에너지의 질량이 광속을 환산인자, 어떤 단위로 표시되는 양을 다른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거나 나누는 인자, 환산인자. 됐지? 즉 E와 M을, 질량과 에너지를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산할 때 필요한 광속, 환산인자를 가지고 서로 환산할 수 있는 물리량이 된 것이다. 서로 환산할 수 있는 물리량이라는 게 앞에 나왔었던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됐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된 것이다. 자, 마무리.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물체의 질량이 그 물체가 가진 잠재적인 에너지에 대한 척도이며,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물체가 가진 잠재적인 에너지에 대한 척도이며, 왜? 공식이니까. 질량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척도가 되며, 또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그 질량은 C제곱분의 E. 됐지? 얘를 공식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M은 C제곱분의 E. 이 공식이 나오는 거 아니야? 됐지? 에너지는 mc제곱이고 질량은 E제곱분의 E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방출하면 질량은 이만큼 작아진다는 걸 보여준다. 광속이 진공 중에서 대략 초속이 30만 킬로이며 광속을 제곱한 C제곱은 대략 천문학적인 수가 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우리에게 매우 작은 질량의 물질도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마지막, 이거는 뭐예요? 엄청난 숫자지 C가. 근데 제곱하면 엄청나지겠지. 그러면 조그만한 질량이 이만큼만 변해도 에너지는
엄청나게 변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후에 뭘 한 거야? 엄마? 그렇다면 맨하탄 프로젝트가 생긴 거지. 2차 대전에서 뭐 하는 거야? 독일보다 우리가 먼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무슨 말 알겠어? 에? 그래서 골 때리게 독일에 있는 학자들이 와가지고 만드는 거지. 뭔 말 알겠어? 그러니까 뭐야? 그것이 조금의 변화를 가지도 큰 에너지를 가지고 큰 에너지 폭발력을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쾅! 작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 구조는 굉장히 단순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전에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는 되게 독립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 누가? 아인슈타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야. 독립적이지 않아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무슨 말 알겠어? E는 MC 제곱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했던 게 있다면 가상으로 이걸 보여주려고 실험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상자에다가 놓고 이렇게 딱 했다고 보자. A의 입장에서는 얘가 빵 쏘고 빵 쐈을 때 얘가 상수에 대해서 멈춰 있지만 B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돼가지고 상세가 안 돼가지고 뒤로 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머릿속에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려면 E는 MC제곱 가지고 할 수 있다. 얘가 뒤로 밀려나지 않고 이 뒤로 밀려나고 반동 가지고, 즉 이건 뭐야? 뉴턴 가지고 설명 안 해도 돼. 이런 얘기지. 뉴턴 가지고 설명 안 해. 무슨 말이겠어? E는 MC제곱 가지고 하면 돼. 이 새끼들아. 이런 얘기지. 뭔 말 알겠어? 에너지가 줄었지 않니? 빛을 쐈으니까. 그럼 간속이 되겠지. 에너지가 줄었으니까. 근데 질량이 같이 줄었잖아. 공식에 의해서. 그럼 뭐요? 질량이 줄었으니까 가속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속과 가속 땡 제로.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야. E는 MC제곱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 이놈들아. 이런 얘기야. 끝. 이해됐지? 이해됐지? 응, 내가 이해를 도왔으나 이해를 완전히 하라는 뜻은 아니야. 수능의 상황에서도 이거 어떻게 완전히 이해하고 이 지문을 풀겠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내가 말했었던 핵심들만 잘 잡으면 별 문제 없이 이 녀석은 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별 문제 없다. 자,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간단하게 문제만 볼게요. 자, 간단하게 문제 보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질문 할게요. 자, 윗글에 언급되지 않은 거 이건 쉽죠? 이거는 뭐 3번 광속의 변화 이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 광속이 왜 변해? 광속은 저 진공에서 고정돼 있다 그랬는데 됐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자, 기억의 근거요. 즉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E는 mc제곱이에요. 됐지? 이걸 가지고 또 해준다면 m은 c제곱분의 2가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됐죠? 뭐 굳이 또 한다면 c제곱은 뭐예요? c제곱은 질량분의 에너지가 되겠죠. 굳이 한다면. 이 아저씨의 생각은 이거예요. E는 mc제곱. 즉 질량과 에너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끝이야. 맨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건 질량이 얘가 엄청나게 큰 수이기 때문에 질량이 조금만 변해도 에너지는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 얘기였고. 됐지? 이게 끝이야. 자, 에너지 보존법. 근데 여긴 뭐가 나왔냐면 보기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왔어요.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건 뭐냐면 에너지가 보존되어서 어떤 변화가 만들어져도 변화되기 전과 변화되기 후에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 됐지? 에너지 총량은 변화된 게 없다.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얘기죠. 질량도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에너지 질량 불변의 법칙, 보존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겠어? 보통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제2법칙은 엔트로피. 엔트로피 법칙. 그건 제2법칙이라고 하고. 자, 요거까지 넣어서 생각하자란 얘기예요. 여기 왜 이걸 넣은 거야? 여기 에너지와 여기 질량이 나왔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증가하겠고, 전환할 때 총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답이 그냥 나와버렸죠. 됐죠? 그치? 보기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 내가 5번 선택지만 풀어줄게. 5번 선택지만 해볼게. 자, 화학 반응에서 발열 등으로 질량의 손실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 발열.
열, 발열, 에너지. 에너지가 손실되어 질량이 손실된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적은 양이겠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요것이 줄더라도 요것은 엄청 적은 것일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요거 뭘 하라는 거냐면 보세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줄어들어서 얘가 줄어든다면 무슨 말이겠지? 공식으로 바꿔주면 이 질량은 요거죠. 이해됐지? 그럼 요게 얼마를 변했든 엄청난 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요 공식으로 설명하면 그래. 질량이라는 건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엄청 미비한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얘가 변해서 얘가 변했을 때 이 녀석은 무슨 말이겠어? 요건 본문에 뭐로 나온 거야? 조금의 질량의 변화라도 엄청난 에너지가 이런 얘기지. 그치? 에너지는 엄청나다, 질량은 엄청나게 작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요 질량의 변화는 엄청 적을 것이다. 요 말은 본문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공식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이해돼버렸지? 본문으로 푸는 게 원래는 정상이고 그냥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으로 설명해 본 거고. 본문에는 분명 질량은 엄청 적다. 왜냐면 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얘가 조금만 해도 얘가 엄청 변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변할 때 얘는 조금 변한다 라는 말을 끌어낸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15번은 요 15번 문제, 요 15번,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뭘 헷갈려하면 진짜 요런 형태의 문제에서 그거 진짜 많이 헷갈려. 자, 여기서 이것만 내가 가르쳐주면 끝난 거야. 뭐를 잘해야 되냐면 A에서 B에서 요거야. A에서 B에서 쭉 B에서 전부 다. A에서는 뭐냐면 가상 실험이야. 가상 실험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A에게 있어서의 발광기의 속도와 B에게 있어서의 발광 속도가 다름이야. 얘는 정지고 얘는 느리게 가는 거야. 여긴 뭐지? 가상 모순을 해결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거든. 그럼 A와 B의 속도는 같은 거야. 모순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애들이 꼭 요 부분을 헷갈려.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꼭 그래. 질문을 받아보면 그래. 꼭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게 뭐냐면 양자역학 뒤에서 하게 될 양자역학의 세계와 거시세계.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로 선택지는 여기는 미시세계고 여기는 거시세계야. 그럼 여기 미시세계를 가지고 풀고 여기는 거시세계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뒷부분만 막 보다가 이러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B에서 발광기에서 발사한 5번 정답만 볼게요. 5번. B에서 발광기에서 발사한 두 방향의 빛은 결과적으로 발광기 운동을 변화시킨다? 아니지. 여긴 뭐야? 똑같다니까. 정지지. 답. 이렇게 된 거지. 내 말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는 뭐다? 요 상황. 요런 거 잘 나온다잉? 요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는 요 기준에서 여기 기준에서를 잘 봐야 돼.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A의 입장에서 B의 입장에서 이렇게 잘 나오겠지. A의 입장에서 B의 입장에서 이렇게 잘 나오겠지. 내 말 다들 이해됐어? 다들 이해됐어? 잘 할 수 있겠어?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내가 맞췄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상식이 없이도 여기서 핵심만 딱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핵심만 뽑아내면 굉장히 간단해. 핵심만 뽑아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질량과 에너지가 별개로 봤는데 아인슈타인은 질량과 에너지가 밀접하다고 봤다. 공식처럼. 끝. 됐어? 실험이 나왔는데 A 입장에서는 상쇄되어 상자가 움직이지 않지만 B 입장에서는 상쇄되지 못하여 상자가 뒤로 밀려 늦게 온다. 끝. 이렇게 정리 끝. 왜인지는 생각할 필요 없음. 근데 왜 똑같은 게 사람들한테 달리 보여? 모순이잖아. 아인슈타인이 해결해 줌. 뭐 가지고? 첫 번째 단락에 나왔었던 질량과 에너지 가지고.
무슨 말이겠지? 질량과 에너지. 에너지가 준 만큼 질량도 줄었고 에너지가 준 만큼 속도가 느려졌지만 질량이 준 만큼 가벼워서 더 빨라졌으니 상쇄돼서 B나 A나 똑같이 발광계 상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일 것이다. 봐라. 질량과 에너지 E는 mc제곱 가지고 F는 m에 의해 뉴턴을 이길 수 있지 의기양양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덧붙여서 무슨 얘기한 거야? 여기선 질량이 엄청 미미해요. 무슨 말이겠어? 이에 대해서 왜? 빛 속도가 제곱으로 들어가니까요. 그걸 이용한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였던 거고 두 번째 5번 선택지였던 거고. 내 말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문을 어떻게 한다? 아, 그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었던 공식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아주 조금의 조각에 대해서 상식으로 공부하고 끝내는 거야. 내 말 다 이해됐지? 오케이. 네, 수고도 했습니다.